서양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현정 큐레이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미술과 웃음을 함께 드리고 싶어하는 국립창원대학교 구지훈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슨트K 1타 강사 한지원 도스트 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그리고 예술에는 자유를, 지금 들으면 사실은 뭐랄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작가가 내 마음대로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겠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러한 말이 그 당시에는 혁명에 가까운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거의 자기 얼굴을 남기지 않았던 그런 화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클림트입니다. 붕크 극장 내부 벽화를 보시면 관객석 한가운데 목이 도드라진 하얀색의 키가 아주 큰 하얀 카라의 남자가 보입니다. 바로 그 남자가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네, 이 벽화는요, 원래 클림트하고 클림트 동생, 그리고 친구가 3명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거 클림트가 직접 자기의 그림을 그린 건가? 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누군가 그려준 초상화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렇죠. 클림트는 사실 이 자화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 자체를 그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던 그런 화가거든요. 대신에 수많은 작품들과 함께 이런 말을 좀 남겼는데요. 나를 알고 싶다면 내 그림을 봐라. 클림트는 종합예술가예요. 금빛이라던가 장식이라던가 패턴 같은 것을 그려냈던 것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안에 굉장히 뭔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금빛의 화가로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많이 하죠. 최근에 그 100년 만에 클림트의 작품들 중에서 공개된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시면 우리 클림트를 꼭 그렇게 우리가 황금의 작가, 황금빛의 작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클림트가 굉장히 작품의 폭이나 색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1928년 이후에 사라졌다가 다시 최근에 나타난 그림으로 알고 있는데 나치 시기에 사라진 걸로 추정된다면서요. 이번에 네덜란드 테파프 아트페어에서 가격표를 달고 나왔는데 240억 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프리카 왕자를 그린 걸로 알려져 있죠. 네네. 이 그림 공개 딱 됐었을 때 제가 사람들 반응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딱 생각이 나는데 주변 분들이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아는 클림트 작품 맞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어떻게 보면 클림트를 이제 어떤 금빛 화려함 이런 것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화가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어떤 그림들을 좀 그렸는지, 그다음에 그 클림트가 작품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는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진짜 클림트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 때문에 저희가 모인 거니까 네. 지금부터 진짜 클림트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와, 스튜디오가 정말 금빛으로 네, 너무 찬란하게 예쁘네요. 빛나고 있는데 금빛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찬란한 자연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클림트라는 이름을 들으면 이제 10명 중에 사실은 10명 중에 10명이 아니라 10명 중에 11명이 이 작품을 떠올린다 그래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키스죠. 키스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 같은데 그 유명한 클림트의 키스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저는 꼭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작품 봤었을 때 느낌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굉장히 막 놀랍고 이런 상태의 그 상황에 제가 다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오스트리아 이곳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스트리아 하면 클림트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봤어서도 클림트가 그 나라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화적이거나 예술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로 세로 180이란 말이에요. 엄청 대형 작품이고 실제 눈앞에 쓰면 우리가 금빛 그 환영에 확 들어가는 빨려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심지어 관람할 때도요, 굉장히 엄중한 보안 아래에서 이렇게 관람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특급 대우를 받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프랑스 하면 누구 모나리자. 떠오르죠? 모나리자 떠오르죠. 떠올리죠. 그렇죠. 네, 모나리자처럼 오스트리아 하면 당연히 키스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빈 공항에 가보시면 그런 말이 적혀 있죠. 클림트의 키스를 아직 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빈을 떠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공항에도 이렇게 적혀 있을 정도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이 오스트리아가 이 클림트의 키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이 작품 우리가 얘기할 네. 때 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클림트가 금에 이렇게 매혹적으로 끌리는 이유는 사실 자라온 배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실제로 금 세공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클림트가 빈 변두리로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너무 가난했대요. 너무 가난해서 크리스마스 때조차도 빵이 없어서 빵을 찍어 먹을 수 없었다고 하는 네. 그런 기록도 있을 만큼 이 클림트의 유년기 어렸을 적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래도 낭중지추라는 말이 네. 있죠. 재능이 가난을 뚫고 나와서 두각을 드러낸다. 네. 그 케이스예요. 14살에 학교를 그만둘 뻔했는데 재능을 알아본 친척이 응용미술학교 입학을 도와줍니다. 학교에서도 전액 장학금을 주면서 끝까지 다니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회화 그림 그리는 작가들 생각하면 당연히 순수 미술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클림트는요 가구나 장식이나 제품 같은 거 디자인에 더욱더 이렇게 포인트를 둔 응용 미술을 이렇게 가르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학교에서 배운 이런 걸로 생계를 유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술을 가지고 내 밥벌이를 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예술에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애초에 좀 달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 그런데도 이제 뭐 졸업하고 나서도 뭐 졸업한다고 뭐 이게 뭐 당장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계속 있었을 것이고 동생, 친구 이렇게 셋이서 일종의 그 작은 회사, 예술 컴퍼니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됐죠. 지금으로 쳐서 비교를 해보면 뭐 작은 스튜디오다 아니면 협동조합이다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벽화라든지 장식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장식화 그다음에 뭐 극장 인테리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같이 그리고 제작하고 하는 이러한 팀이었는데 그때 이제 역시 준비된 사람한테 이제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제 빈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새로운 도시 계획이 들어서게 돼요. 이제 링슈트라세라고 해서 옛날 건물들은 좀 이제 허물고 좀 새로운 도시로 이제 좀 거듭나려는 그런 도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1888년에 이제 그 당시 최고 귀족들이 드나드는 부르크 극장이라고 하는 이 극장이 있었는데 이 극장이 철거되기 전에 이 부르크 극장에서 하는 마지막 공연을 그림으로 남겨달라라는 일종의 그런 그 의뢰, 주문 이런 것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클림트한테는 엄청난 기회, 인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네. 클림트가 무대에서 객석을 내려다보는 구도,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전지전능한 어떤 시점의 구도로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무려 2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을 전부 구분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꼭대기에서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그 관람하는 사람까지 다 그려 넣었는데 귀족들 반응이 엄청 뜨거웠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귀족들이 이 그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림을 너무 잘 그렸나 보다 묘사적인 게 뛰어나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실 당시에 빈이라고 하는 사회는 허례의식이 굉장히 강한 네.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금빛의 어떤 에너지를 더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해요. 유명 인사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자기 표현, 이런 기록 이런 것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자기 얼굴이 보이니까 얼마나 네, 좋았겠어요. 그렇죠. 네, 부르크 극장의 장면 이걸로 인해서 그 주문을 했던 귀족들이라든지 보는 사람들도 모두 다 만족을 했고 이제 나라에서도 이러한 그림을 그린 공로를 인정을 해서 이 작품을 그린 것으로 클림트에게 황금 공로 훈장을 수여를 할 정도로 정말 이 한 작품으로 인해서 클림트는 단숨에 빈에서 가장 유명한 이런 화가로 순식간에 스텝업을 하게 됐죠. 사실 이 작품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약간 제목이랄까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키스라는 제목이 아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1908년에 오스트리아 황제가 프란츠 요제프 1세, 네. 1세가 즉위한 지 60주년 되는 이런 그 기념 전시회가 있었어요. 이 기념 전시회에 이제 이 작품이 출품이 돼서 그 카탈로그 도록이 있잖아요. 네. 이 카탈로그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키스가 아니라 리베스파였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근데 키스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확한 시점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들이 좀 보면서 아무래도 좀 그 직관적으로 예,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예, 부르기 하긴 뭐 시작해서 연인 관계가 가장 가까울 때가 뭔가 입맞춤을 하고 있는 그 감정의 지점이니까. 네. 그래서 그 이 키스가 얼마나 이제 좀 그 특별한 그림인지 좀 알려면 사실은 이 작품보다 조금 더 몇 년 뒤에 만들어진 그런 작품들을 이제 감상을 해보면 네.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토클레라고 스토클레. 하는 이 집안에서 클림트에게 주문을 했는데 스토클레 프리즈라는 작품입니다. 왼쪽 여인은 기대, 음. 뭐 기대하는 거, 가운데가 생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녀가 포옹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클림트가 여기에 붙인 제목이 충만이거든요. 네. 결국은 뭐냐면 어떤 기대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안고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 가슴 안이 꽉 차겠어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 단어 선택이 진짜 사람의 좀 감정을 울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찌 됐던 이 둘 다 의미가 이런 키스를 하는 행위를 언급하는 부분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된 그 순간을 포착한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남녀의 패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패턴 했을 때 좀 직선적인 구도를 네. 이야기하잖아요. 네모 패턴, 직선, 무게감 있는 장식.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구조적인 느낌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성은 좀 부드럽고 동그랗고 곡선이고 그리고 식물적인 어떤 우리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네. 그런 어떤 유기적인 패턴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맞닿는 부분에서 이 문양들이 섞이는 게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왜냐면 사랑은 비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게 물질로 표현한다? 작가만의 굉장히 천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거의 두 사람이 딱 붙어서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무릎을 딱 꿇고서 서로 이제 우리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꽉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재밌는 거는요. 발 쪽이 낭떠러지 끝 쪽에 겨우 걸쳐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발이 걸쳐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서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요.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원래 비밀은 구도 자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네. 워낙에 단단하게 짜여져 있는 구도 때문에 쉽게 이들의 자세가 보이질 않아요. 그 남자의 팔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여성을 딱 감싸고 있고 또 여성은 눈을 감은 채 그에 완전하게 기대서 황홀경에 확 빠진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다, 안정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일종의 그 약간 장치 같아요. 이런 절벽 끝이라는 절박한 네. 순간에 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 입맞춤이 더 충만한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전무후무하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는데 그 시대에 사실 주류였던 화풍은 따로 있었는데 그것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의 확고한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렸을까요? 간섭이 없어야 네. 그게 뭐 어떤 간섭이 됐든 간에 그 간섭이 없어야 예술가들은 훨씬 더 창의롭고 자기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술가들이 금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기도 하고 그 당시에 화단의 룰이라든지 뭐 학교라든가 이런 거의 네. 규칙 이런 걸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좀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가장 궁금해하는 게 저 주인공 누구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그렇죠. 우선은 다 누구나 눈치를 채세요. 클림트는 있다. 근데 한 명이 누구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네. 한 명의 알려진 바로는 에밀리 플레게라고 네.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에밀리 플렉의 이제 클림트와의 그 깊은 관계가 있는 녀석인데 굉장히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었고요. 이 두 사람을 추정하는 이유들이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작품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또 보는 코너 히든 이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클림트와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등장인물은 두 명입니다. 네. 좋습니다. 클림트에게는 29살이나 어린 예술 동지가 있었어요. 바로 에곤 실레죠. 실레는 사실 자유로운 예술을 추구했었던 빈 분리파, 네. 세제션이라고 부르는 관심이 있었고 또 자신의 우상인 클림트를 또 찾아가서 실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그 성취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1907년 17세의 에곤 실레는 46살의 클림트를 만나게 되는데요. 30살 차이면 거의 한 세대예요. 실레는 클림트에게 자신의 드로잉을 몇 점을 줍니다. 그리고 클림트의 드로잉 한 점과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클림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싫어. 거절한 거 아닌가요? 네. 거절은 거절인데 멋지게 거절합니다. 바로 나는 스승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친구이자 동지가 되어야 한다. 네. 그때부터 둘은 친구이면서 라이벌이면서 동지로 평생을 함께합니다. 실제로 클림트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곁을 지켜준 사람이 에곤 실레였어요. 서로가 서로의 재능을 인정해주면서 자극을 주고받는 바로 이러한 사이. 서로가 서로의 뮤즈가 되어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그림 속 의상은 튜닉이라는 건데요. 클림트가 자주 애용하던 옷입니다. 네. 이 의상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아까 말한 사돈 처녀, 바로 네. 에밀리 폴렉입니다. 네. 직업이 네.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같이 폴렉의 의상실을 의상실. 운영했어요. 네. 당시 유행했었던 허리 조이는 코르셋 스타일을 거부하고 편안한 드레스를 툭 떨어지게 디자인했는데 튜닉이 바로 그런 디자인 중 하나였습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 시대에 앞서간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클림트하고 아까 또 우리가 얘기했죠. 연인 네. 사이다 이 사실 얘기했는데 공식적이진 네. 않지만 정신적인 평생의 파트너였고 네. 매년 여름 클림트는 아터 호수의 집을 빌리고 에밀리가 오면 누구도 방해하지 마라고 규칙에 걸었다고 합니다. 글씨로 된 모든 것을 혐오하던 클림트였지만 에밀리에게만은 무려 400여 통이 넘는 엽서와 편지를 보내죠. 클림트가 자기의 작품 세계와 모든 것을 에밀리하고 나눴지만 이 편지 외에는 자신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네. 않아요. 자 이제 우리 클림트 또 다른 황금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 그림이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죠. 아, 어마어마하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바로 아델레 블로바우어 원. 예. 오스트리아에 사는 황금의 여인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1903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1907년 무려 4년이 걸렸고요. 클림트 황금기 스타일이 가장 절정에 이른 시기에 대표작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초상의 주인공은 역시 실존 인물이고요. 유태인 은행가였고 네. 또 이제 이 설탕, 그다음에 뭐 철도 이런 사업을 했던 페르디난트 블로우바우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내였던 아델이었습니다. 이 블로우바우어 이 집안은 당시에 빈 그 상류층 중에서도 완전 손꼽히는 최고의 이제 부자 집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클림트의 작품들을 여러 점 이제 소장하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클림트의 작품을 많이 사주기도 했고, 그랬던 대표적인 그런 후원자였죠. 지금으로 치면 당대 최고의 화가한테 의뢰한 재벌가의 초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파리 사교계를 좀 주름 잡았던 그런 여성이기도 하고, 이 또 지금 그림에서도 그려졌듯이 이 클림트의 또 중요한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이 황금에 집착하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클림트가 이 작품 안에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완전히 다 싹 다 발라놓기까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클림트가 동료와 함께 이탈리아 라벤나에 가서 성당에 비잔틴 모자이크를 직접 보고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실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어떤 그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초상, 그리고 황후 테오도라의 황금빛 초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결심을 했다고 해요. 이 광경 내가 언젠가 그림으로 꼭 옮겨보겠다. 네. 그때 그 경험이 이런 황금 시대를 낳은 계기가 됩니다. 이 클림트가 이제 이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때 누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우리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모르면 안 되지 않을까요? 바로 나온 그녀. 사람 한 명입니다. 네, 에밀리 플렉의 이제 나는 내 예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제 좀 알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그림 얘기하면 꼭 따라붙는 이야기가 없을 수가 없죠. 네. 이제 한 번 도둑 맞았던 그림이다. 네.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 그림 좋아하거든요. 큰 그림이랑 네. 도둑 맞은 그림. 1938년에 이제 나치가 이제 오스트리아를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블로바우어 가족이 유태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제 유태인이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집이나 이런 것들 통째로 이제 나치의 압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아무래도 클림트의 작품들이 주요 후원자였고 이러다 보니까 포함되어 있었고, 그때 제목도 바뀌죠. 원래는 아델레 블로바우어의 초상인데 유태인 집안의 이름을 지웁니다. 그래서 황금의 여인, 바로 이 되게 중립적인 제목을 그렇죠. 예. 갖게 되죠.
네. 우리가 흔히 미슐랭 3스타 와 이렇게 네. 하면 저도 여행 가면 이런 데 찾아보기도 하고 하는데 네. 그 식당 가기 위해서는 여행을 떠나도 될 만큼 굉장히 뛰어난 요리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네. 갑자기 그쵸.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 아델레 블로바우의 초상, 지금 말씀해주신 이 그림, 이 작품 하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뉴욕에 일부러 찾아간다고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직접 원작을 보기 위해서 실제 해외여행을 많이 가요. 네. 근데 진짜 전 이해됩니다. 저도 돼요. 실제 작품이라고 하는 게 그 질감이라던가 주는 크기라던가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텍스트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진으로 볼 때랑 실제 느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원작을 봤을 때 그 압도되는 이걸 다른 말로 숨고미, 서블레임이라고 합니다. 작품이 태어난 크기, 모습 그대로를 느낄 수 음. 있거든요. 아델레를 볼 때는 그냥 와 예쁘다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아야 한다. 바로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몸은 거의 사라지고 음. 벽화처럼 패턴과 금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바로 인체를 장식적으로 표현하는 클림트만의 방식입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담담해요. 근데 현실적인 얼굴과 비현실적인 금박 배경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네. 이 뭐예요? 딱 선을 긋듯 대비되는 지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손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 왼손이 오른손 위에 살짝 어색하게 올라가 있어요. 화려한 옷과 배경과 달리 손만은 긴장감이 그대로 남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내 마음의 어떠한 그 에너지와 감성을 좀 보여주는 것처럼 그 숨겨진 감성이 패턴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대비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담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인이 어릴 적에 아파서 손을 한쪽을 절단을 했어야 돼서 손 길이가 다릅니다. 아. 짧아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사실 근데 그것보다 그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정반대되는 또 다른 초상이 하나가 있었죠. 바로 이 1901년에 비인의 이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뭐 문제작이라고 하면 문제작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유디트입니다. 유디트는 네. 실제 그 종교에서도 굉장히 이런 그 악녀, 아, 예. 악녀로 알려져 있죠. 판무파탈 이런 걸로 네. 많이 성경에 알려져 나오는 있죠. 대표적인 네. 악녀. 네. 그렇죠. 예. 이 말씀해주신 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자 자 여성으로 네. 유혹을 해서 목을 베어서 바친 영웅적인 그런 여인이죠. 맞습니다. 문제는 다르게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카라바조 그리고 젠틸레스키 같은 화가들은 보통 목을 들고 승리한 의로운 여성으로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클림트는 위험할 정도로 매혹적인 존재로 표현합니다. 1900년대 초 이때가 이제 사실은 어떤 각 나라에서 이탈리아라든지 독일 같은 데서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혁명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 입헌 군주제라는 것으로 이제 많이 바뀔 때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오스트리아는 예전부터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그런 나라였거든요. 우리만큼은 전통을 약간 지키겠다라는 이러한 그 거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이웃 나라였던 파리는 정말 이 1889년에 네. 지금의 엑스포의 전신이죠. 만국박람회를 네. 열어서 에펠탑을 짓기도 했고 거의 높이만 300m에 달하는 굉장히 혁신적인 완전 빈하고는 반대인데요. 그런 그 분위기, 그러니까 빈과 파리가 굉장히 유럽의 큰 도시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미술이 그 시대의 도장 같은 거잖아요. 그 시대의 흔적. 그러니까 파리에서는 모네가 해돋이 같은 인상주의 작품을 만들었고 또 미술의 변방이었었던 노르웨이에서도 이 감성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주의의 거장 바로 뭉크가 바로 네. 이 스크림 절규라는 작품을 그렸는데 어떻게 보면 빈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모든 변화들을 저건 그림도 아니다라고 딱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뭔가 새로운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데 분위기나 이런 국가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클림트로서 좀 심정이 아무래도 답답하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이 클림트 같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제 만들었던 게 바로 이제 빈 분리파라는 건데 네. 이 분리파는 이제 그 이름 그대로 이제 기존의 오스트리아 예술가들에게서 나는 우리는 좀 분리되겠다, 떨어져 나가서 새로운 것들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을 분리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이런 회관 같은 것도 따로 지을 정도로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주변 건물들이 다 금장식, 네. 조각, 기둥으로 도배된 르네상스 풍이었는데 빈 분리파 회관만큼은 네. 완벽하게 화이트 큐브 박스예요. 네. 하얀 박스. 네. 아무 장식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모던으로 나아가는 빈 도화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분리파 회관 이제 입구에 이제 네. 그 유명한 이제 문구를 새겨놓는 거죠. 네네. 모든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그리고 예술에는
자유를. 예.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 나서 이 지금 우리의 이 유디트를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왜 보시죠. 유디트가 기존에 있는 수많은 유디트와 다른 매혹적이고 유혹하는 유디트인가 네. 그 이해가 딱 되신다라는 네. 거죠. 네. 네. 입술이 보면은 살짝 벌어져 네. 있고 눈이 살짝 반쯤 감겨져 있고 네. 이게 뭐냐면 완전히 뭔가 관득적인 미에 빠져들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자연스러움이에요. 근데 하필 왜 여기에 황금을 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클림트에게 있어서 이 금빛 양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장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권력의 상징인 거죠. 아무나 금을 쓸 수 있었던 게 아니기도 하고 유디트에 입고 있는 드레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게 마치 그냥 옷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 몸과 하나가 된 유혹의 갑옷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주기도 하고 클림트가 그린 이 작품의 금빛이라는 것은 성스러움과 어떤 매혹적 이런 것들을 같이 표현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유가 그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은 대단한 변화, 파격의 어떤 흐름. 네. 단순히 남성을 유혹하고 파괴하는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바꾼 주체적 존재로서의 여성인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서 그것도 한 남성이 이 유디트라고 하는 여성을 이런 식으로 자신의 힘과 욕망을 갖고 있는 독립적 존재로서의 아이콘 그려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죠. 네. 결국 누군가 막 영웅으로 이렇게 불러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을 본인이 해서 운명을 바꾼 것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느 역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유디트가 또 클림트가 추구하려고 했던 자신의 미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네. 해봅니다. 네. 클림트에 대해서 보면 이제 시대의 흐름을 좀 거부하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걸 했던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국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클림트를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유행을 따라갔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추구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결국 끌어냈다는 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도 이제 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게 맞추려고 이렇게 끌려가는 것보다는 클림트가 황금을 다뤘듯이 나만의 황금을 이제 만들어 간다면 지금 21세기에도 뭔가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화가가 클림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예술이 때로는 너무 잔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고흐도 그랬지만 역시나 클림트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표현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 평가받는 예술들이 나오거든요. 실제 클림트가 금빛을 그릴 때 인생이 행복했냐 하면 아니었거든요. 네. 그 가족을 잃고 굉장히 비관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어둠 안으로 숨은 것이 아니라 더 밝게 빛나는 골드 시대를 열므로써 자기의 상처를 극복했던 그 트라우마 극복의 아이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원히 아주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딱 발견하고 기록하는 삶의 태도 정도로 네. 제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스가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그린 게 아니에요. 순간 그 지금 당장의 그 순간을 붙잡아 놨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있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거를 붙잡아야 한다는 교훈을 저한테 주는 그런 게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순간을 영원으로 바꾸는 유일한 가치, 바로 미술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다음 회차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네. 기약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